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는 주부입니다. 벌써 20년이라니. 세월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시고 또 한 분은 저를 살게 해주신 아버지입니다. 저는 학교 앞 문구점, 아니 문방구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이야 웬만한 학용품도 인터넷으로 주문하지만 그때의 문방구는 학용품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게임판까지 있어서 아이들의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가게는 아이들로 붐볐고 가게 안에는 언제나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는데요. 요즘 달고나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 저절로 그때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게 추억인 거겠죠. 게다가 아이들은 친구 선물부터 부모님,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까지 문방구에서 샀었는데 그 덕에 저희 엄마는 선물 포장의 달인이 되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4년 뒤 엄마는 동생을 낳았고 저희 가족은 4명이 되었는데요. 남동생이 크면서부터 저희 집은 항상 시끌시끌하고 복닥복닥했답니다. 다른 집 남매들처럼 저와 남동생도 크면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에게 둘이 세트로 늘 혼이 나곤 했었죠. 엄마에게 그렇게 혼이 나는 날이면 어떻게 아셨는지 아빠가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시면서 엄마 몰래 눈깔 사탕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곤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랑 준섭이한테는 비밀이다. 우리 공주 혼자 몰래 먹어. 라는 말을 꼭 하셨는데 아빠가 시키는 대로 혼자 몰래 먹던 그 사탕 맛이 정말 꿀맛이었어요. 입안 가득 사탕을 녹여 먹고 있으면 엄마한테 혼이 났던 마음도 사탕처럼 녹아내리곤 했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행복했던 저희 집. 저는 다른 집들처럼 당연히 그런 평범한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적어도 제가 어른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17살이 되고 중간고사를 얼마 앞두고 있을 무렵에 새벽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읍에 살고 있던 할머니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장남이었던 아빠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정읍으로 내려가실 채비를 했고 엄마 역시 연세와 심장병이 있는 할머니를 생각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따라 나서면서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을 데리고 정읍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 다행히 할머니는 고비를 넘기시고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녁 늦게라도 집으로 오겠다는 가족의 연락에 집에서 식구들을 기다리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돌아온 건 저희 가족이 아닌 생판 모르는 경찰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그 경찰 아저씨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듯 싶더라고요. 머뭇거리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지금 빨리 땡땡병원으로 가야 해.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 얼마나요? 많이 다쳤어요? 얼른 가자. 시간이 없어. 저는 그 순간 어쩌면 알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니.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탁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안 좋은 예감은 적중하고 마는지. 병원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시끌시끌하고 복닥복닥했던 집에서 저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과 더 이상 가족이 없다는 공포에 한동안은 이렇게 혼자 살아남아 뭐할까 싶어 자포자기하기도 했어요. 공부를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학교에 갈 이유도 모르겠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동안 저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게도 앞으로 사는 것이 막막해 슬퍼하기보다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내내 안쓰럽게 지켜보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건 바로 저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셨던 경찰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가족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면서 그저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빈소에서 자발적으로 손을 보태셨어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제가 불쌍해 보이는 건가 싶어 또 절망했죠. 경찰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정읍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발견한 편지 봉투에 경찰 아저씨의 편지가 있었는데요. 대충 내용은 가족이 옆에 없지만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살고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읍으로 온 후 줄곧 할머니를 미워했거든요. 그때 그 연락만 아니었다면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은 계속 제 옆에 있었을 텐데 그 순간에는 할머니가 저희 가족을 모두 빼앗아가 버린 것 같아 저는 죄송하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를 참 많이 원망했어요. 그리고 가족도 없고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탓에 대학 진학은 포기해야 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다시 예전 살던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며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인생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며 겁없이 살았어요. 어쩌면 이런 저를 하늘에 있던 가족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그때 평생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 저와 2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죠. 저와 남편은 길에서 만났어요. 1년 중 제가 가장 싫어했던 가족들의 기일날이었던 그날은 몹시도 추웠던 날이었고 외로웠던 날이었어요. 저는 저에겐 더 이상 행복한 미래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20대가 넘은 어른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몸만 어른이었지 마음은 17살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런 나약한 마음으로 저는 그날 어딘지도 모를 한강다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죠. 날이 몹시 추웠는데 온몸이 꽁꽁 얼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식지 않아 찬바람을 몇 시간이고 쐬고 있었더랬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슬쩍 다가와 저에게 느닷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었고 처음 본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추운 날씨 좋아해요. 이런 날씨엔 캔커피가 딱인데 마실래요?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봐도 엄청 추워 보이는데 마침 제가 캔커피를 들고 있어서요. 몸이 꽁꽁 얼었을 때 이런 따뜻한 커피 한 모금 마시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저는 횡설수설하는 듯한 남편을 보고 고맙다기보다는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됐다고 커피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 남자의 다음 말에 그만 멈칫하게 되었어요. 우리 몸은 이런 따뜻한 커피로도 아주 조금은 따뜻해지잖아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함께 있어주면 아주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가 저를 위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는데 이상한 자격지심인지 저는 그 남자의 호의를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외롭고 슬픈 건 맞지만 누군가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때 당시 저에게는 아주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남편에게 받은 캔커피를 돌려줬어요. 그리고 자리를 피해버리려고 하는데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캔커피가 싫다면 이거라도 하고 가라며 자기가 하고 있던 목도리를 제 목에 걸어주는데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이야 춥든 말든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불쌍해 보여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요. 난 그냥 그쪽이 추워 보여서요. 보는 내내 하도 위태로워 보여서. 혹시나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걸까봐. 제가 오지랖을 부렸네요. 그래도 목도리는 하고 가요. 좋은 건 아니지만 따뜻해요.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하고 가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뛰어갔어요. 그때는 그게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그 목도리는 남편의 체온이 남아서였는지 유독 따뜻했고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 한동안 사용하며 남편을 떠올리곤 하게 되었어요. 어느새 날이 추워지면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그 마음이 통했는지 저는 조금씩 혼자라도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이 흐르니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끼니는 늘 대충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일이 많았는데 손수 밥을 지어 먹기 시작했고 아프면 병원을 가는 등 조금씩 제 자신을 돌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무슨 바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문득 밥 냄새를 풍기는 집을 지나갈 때 밥을 지어 먹고 싶다고 생각했고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듯 집에 온기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었는데 다시 돌아온 식구들의 기일날에는 아주 조금은 괜찮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제사 올릴 상도 차려봤죠. 그리고 비록 사진이지만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혼자여도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저는 친구도 만들었고 혼자였지만 행복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꼭 2년 만에 우연히 지하철에서 목도리를 줬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마침 그날도 추웠던 탓에 남편이 준 목도리를 하고 나온 참이었죠. 저기, 저 기억하세요? 네? 누구시죠? 이 목도리 기억 안 나세요? 아, 남편은 저보다 더 깜짝 놀라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목도리를 돌려주자 어색해하며 받아드는데 어쩐지 저를 보는 그 시선이 참 이상한 거 있죠. 그리고 제가 그런다는 것을 이 남자는 알았는지 금방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다행이에요. 그때는 제가 죄송했어요. 덕분에 그날 따뜻하게 돌아갔고 추운 날 내내 그 목도리 덕을 봤어요. 그래요. 그럼 이건 안 돌려주셔도 되는데 그때도 제가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걸요. 그때는 어쩌다 받았지만 그럴 수 없죠. 그럼 대신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한 뜻으로. 보통 날이면 그런 자리에 응할 리 없는데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이번에는 남편의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이자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내려본 적 없는 역에 내려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남편이 잠시만요 하고 자리를 비우더니 금방 빨간 목도리를 하나 사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도 너무 춥잖아요. 이거 하고 가요. 아니, 이러면 제가 또 너무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요. 다시 만나서 반갑고 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그냥 제가 너무 기뻐서 주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남편이 주는 빨간 목도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종종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친구도 아닌 연인도 아닌 사이로 2년 정도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저희 둘은 특별한 날이면 함께하는 사이가 되어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혼자 지내다 둘이 된 그 기분은 다시 사라진 울타리가 생긴 그런 기분이었고 남편도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결혼 전이었는데도 항상 저를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지 3년이 조금 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자신이 홀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같이는 못 살아도 근처에는 살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누구보다 혼자가 외롭고 서럽다는 것을 잘 아는데 시아버지라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함께 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우 그런 생각 하지도 마.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를 모신다고?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야? 그래, 영주씨가 뭘 몰라서 그렇지. 절대 시자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할 도리만 해. 그래도 시어머니 없는 건 천만다행이다. 저는 주변의 반응을 듣고 제가 이상한가 싶었어요. 저는 가족이 일찍 제 곁을 떠나서인지 무조건 다 함께 살고 싶은데, 또 낳을 수 있다면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예전에 저희 집처럼 시끌시끌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 여자 선배들은 그런 저의 생각을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 그 마음은 너무 좋으나 생각처럼은 안 될 수 있다며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우선은 신혼집을 얻어 살자고 하는데, 남편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가던 그날, 저는 무조건 시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어요. 어서 와요. 이 녀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도통 보여줘야 말이지. 안녕하세요. 이영주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배고프죠? 내가 혼자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김치찜을 좀 해봤는데 입에 맞았으면 좋겠네.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낯이 참 익는데. 글쎄요. 아빠, 괜히 오버하지 마세요. 보기는 어디서 봐. 그리고 나가서 먹자고 했더니 그새 뭘 만드셨어요. 심심해서. 그리고 나가서 먹어봤자 죄다 조미료 투성인데 이왕 귀한 사람 데리고 왔으면 좋은 걸 대접해야지. 김치찜이 좋은 거였구나. 좋지. 내가 등갈비도 무려 2근이나 넣었어. 넌 하나도 먹지 마. 남자 둘이 이렇게나 재미나게 살다니. 저는 그날 이후 무조건 이 집으로 들어와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냥 남편이 쓰던 작은 방에 신혼방을 꾸미고 시아버님이 쓰시던 물건 중에 오래된 것들은 바꿔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가, 나는 네 마음이 참 고맙다. 근데 서로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함께 살면 그만큼 힘든 일도 있는 법이야. 그러지 말고 석호 말대로 우선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니? 나는 정말 혼자 지내도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라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저는 한 명이라도 좋으니 식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그 얘기는 들었다. 어찌나 내 마음이 아픈지.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간 적이 있어서 네가 더 마음에 쓰였어. 저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아버님 직업이 경찰이기도 했고 또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아버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에 저한테 낯이 익다고 하셨죠? 혹시 저랑 비슷한 아이가 정읍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지 않았나요? 맞아. 역시 너였던 거니? 내가 낯이 익다고는 생각했지만 정말 너야? 아이고, 언제 이렇게 컸어?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부자가 돌아가며 저를 안쓰러워했고 또 그렇게 저를 도우려 하더니 이렇게 가족의 인연까지 되다니 정말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저의 뜻대로 남편이 살던 집에 신혼방을 꾸며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살아서인지 저는 불편함보다 가족이 생겼다는 안정감에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직업상 출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남들은 남편도 없이 시아버지와 둘이 집에 있으면 싫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이 없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좋았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3년 전까지는 큰 집에 명절을 쐬러 가셨는데 남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명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않게 되었다는 남편의 집은
제 생각보다 명절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평소에도 손이 큰 시아버지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며 저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명절 분위기를 느끼면서 시아버지를 도와 전도 부치고 음식도 만들었는데 명절 당일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차례상을 차린 상 옆에 저희 가족 차례상을 함께 차려주셨지 뭐예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라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시아버님은 음식이 입에 맞으실까 모르겠다며 빨리 와서 저에게 절을 하라고 손짓하셨어요. 아버님, 뭐해? 가족들 차례상 드시게 얼른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 시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돈분들 목까지 영주 위해주고 살겠습니다. 우리 영주 정말 씩씩하게 잘 컸죠? 예쁜 딸을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석호 너 뭐해? 빨리 술 따라드려. 네,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남, 영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예쁘게 봐주세요. 사위 절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는 저희 어머니세요. 상을 이렇게 차리는 게 맞는 건가 싶은데. 이게 뭐 어때서? 저희 아버지 정성이니까 어색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기야, 같이 절 올리자.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저는 눈물이 나다가 웃음이 나와서 얼굴이 우스꽝스러워졌어요. 이런 행복이 저한테도 있을 줄이야. 저는 무조건 이 두 사람에게 잘하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행복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물론이고 시아버지와 정말 부녀 사이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잘 지내게 되었는데요.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저에게 생기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자연유산 되었네요. 아무래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2번의 자연유산을 겪고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어야 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좋아했고 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 누구보다 빨리 우리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자꾸만 아이를 허망하게 보내는 일이 생기니 그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게 찾아오더라고요. 시아버님은 괜찮다며 보약이며 좋은 음식을 해주시려고 하고 남편은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내심 실망하는 눈치에 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점점 감정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남편은 어느새 제가 무서운지 저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자격지심에 남편에게 더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아버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 더욱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즈음 저는 심신이 지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다 할 것이 없어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날이 많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한아름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신 시아버님은 그 꽃을 저에게 주시며 우리 며느리 이 꽃 보고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때? 오랜만에 아버지랑 데이트 한번 할까? 저는 애쓰시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웃으며 그러자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모처럼 옷을 차려입고 시아버님을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요. 시아버님이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제가 꿈에도 잊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던 문방구 앞이었어요. 여긴 기억하지? 원래 너 문방구집 딸이잖아. 그래서 언젠가는 꼭 너를 데리고 여기로 오고 싶었어. 근데 여기 원래 다른 가게였는데? 저는 이상해서 몇 번이고 간판을 보고 또 다시 봤어요. 사실 저희 가족이 그렇게 되고 친척들이 가게를 처분해 할머니에게 저를 맞는 조건으로 드렸는데 친구들한테
저희 문방구가 미용실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나중에 서울에서 한번 이곳을 보러 왔던 저는 정말로 변한 가게를 보고 이젠 정말 저희 가족이 함께했다는 흔적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울면서 돌아갔었거든요. 그곳이 정말 거짓말처럼 예전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차에서 내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시더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 안 역시 예전 저희 가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 보여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영주야, 내가 꿈이 하나 있었단다. 나는 사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어. 그래서 이 다음에 크면 빵집 사장님이 돼서 빵을 실컷 먹어야지 했단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 정말로 빵집을 열 생각을 했어. 근데 너를 보고 꿈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 문방구집 사장님이야. 그리고 영주 네 아버지다. 아버님. 전에 장례 끝나고 너 정음에 내려가고 며칠 뒤에 나도 여기 와본 적이 있어. 때마침 그날 여기 가게 정리하는 날이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오늘도 여기서 장사를 하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너한테 편지 한 통을 보낼 수 있게 되면 꼭 그 사진을 보내주고 싶었거든. 근데 세월이 뭔지 다 잊고 살았는데 너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다니 우리가 정말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어때? 나 그럴싸해 보이냐? 저는 아버님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호탕하게 웃으셨죠. 때마침 문방구 문이 열렸다며 동네 아이들 몇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전 그때의 기억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죠.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눈깔 사탕 하나에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아줌마 울어요? 어허, 땡! 아줌마라니 아저씨 딸이다. 할아버지 딸이니까 아줌마 맞잖아요. 요 녀석이야? 남의 귀한 딸한테 무슨? 너 자꾸 그러면 우리 문방구 출입 금지다. 에이,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이 가게 다시 생겨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고객 관리를 위해서 너 앞으로 우리 문방구 VIP 해라. 엄마한테 꼭 말씀드려. VIP 됐다고. 저는 능숙하게 아이를 다루는 아버님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제 웃는 모습에 아버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밝게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차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꼬마 손님들 덕에 매일 즐거운 나날을 보내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감사한 하루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치매라는 믿을 수 없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아들인 남편보다도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어렵게 다시 임신을 하는 통에 슬퍼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는데요. 아버님의 병세는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더니 어느 순간 이윽고 저와 남편을 잊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 요양원으로 모셔야겠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홀몸도 아니고 간병인들도 아버지 감당하기 어렵다고 3일을 못 버티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다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아버지 옆에 붙어 있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나도 속상해. 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아버지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알아볼게. 우리 자주 가면 되잖아. 그게 서로한테 좋은 것 같아.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남편을 몇 번이고 말렸어요. 기억을 잊어 이젠 저도 못 알아보시지만 그동안 저한테 보여주신 아버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차마 남편 뜻에 따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임신 중이었던 저에게 또 위기가 찾아왔고, 이번에도 아이를 잃을 수는 없기에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을 하자 남편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이만 생각하라더니 기어이 아버님을 서울 인근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위치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던 남편은 제가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새벽 늦은 시간이 되어서 혼자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도 죽인 채 울더군요. 누구보다 효자였던 아들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꿈에 그리던 출산을 했어요. 이번에도 아이를 잃을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갓 태어난 쭈글쭈글한 아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저는 산후조리를 끝내고 그제야 남편을 따라 아버님이 계신다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백발이 되어 많이 야윈 아버님을 보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달려가 아버님을 와락 안아드렸는데 아버님은 마치 수줍은 어린 아이처럼 부끄러워하셨어요. 아버님, 저 영주예요. 아버님 며느리 영주요. 아버님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마치 들리지 않는 듯 저를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님의 기억 정도는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며 이제부터 더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각오를 했다고 했지만 여지없이 눈시울이 붉어졌더라고요. 저 역시 아버님의 병세에 마음이 착잡해 눈물이 나왔는데 그런 저를 유심히 보던 아버님은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듯 보이더니 저에게 슬쩍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시아버지 손에는 예전 저희 아빠가 엄마 몰래 주었던 눈깔 사탕이 들려 있었어요. 이미 봉지에 눌러붙어 끈적끈적한 사탕을 아버님은 제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한참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그 온기가 여전히 따뜻해 더욱 눈물이 나더군요. 그 후 저는 종종 아버님을 보러 요양병원을 찾았고 언제나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님을 보며 이제는 애성이 생겨 울지도 않고 혼자 제 이야기만 실컷 떠들다 오곤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아버님이 직접 적으셨다는 활동지를 보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 등등을 적는 칸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다른 칸은 모두 이상한 낙서만 가득해 놓으셨더라고요. 직업 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분명 문방구 아저씨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니, 직업에 경찰이라고 써야지. 문방구 아저씨가 뭐예요? 하나도 폼 안 난다. 그리고 막말로 장사도 몇 번 못했잖아. 그나마 있는 것도 애들 다 퍼주고. 아버님은 장사 안 하길 정말 다행이에요. 장사했으면 굶어 죽었어. 그때였어요. 이번에도 저만 주저리 떠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셔서 기억이 조금은 나셨던 건지 알 수 없지만 분명 늘 저에게 보여주셨던 따뜻한 그 미소가 맞았기에 저는 또 주책 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요양병원과 집을 오고 다니길 10년. 저는 명절이면 아버님이 그러셨듯 송 크게 음식을 장만해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식구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조금이라도 아버님이 명절 기분을 느끼셨음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정말 거짓말처럼 새해에 맞이한 설날 아침에 기분 좋은 꿈을 꾸시듯 아버님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또 한가득 명절 음식을 싸들고 찾아갔는데 며느리 음식 맛도 보지 못해 어찌나 속상하던지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 남들은 아버님이 치매로 오래 앓다 가셨다며 저에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된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멋지고 좋으신 분인지
모르는 것 같아 또 속상해요. 그리고 매년 명절만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아버님이 더 생각나고 그리운데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올해는 더욱 아버님이 그리울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인자하신 아버님, 그곳은 편안하신가요? 저는 아버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제는 휘청거리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아범이 점점 더 아버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문득문득 아범 얼굴에서 아버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저는 요즘 신혼 때도 안 그랬는데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보는 날이 많답니다. 아범은 새삼 제가 자기한테 반한 줄 아는데 이건 그냥 비밀로 할까 봐요. 그리고 부디 그곳에서는 저 잊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시길. 그리고 또 언젠가 우리가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저는 몹시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버님이 쓰시던 방을 정리하다 정말 우연히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아버님이 쓰시던 수첩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버님의 필체가 어찌나 반갑던지. 그리고 펼쳐둔 수첩엔 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 정도로 사랑받던 며느리였다니 저는 새삼 제가 받았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컸는지 다시금 알 수 있었네요. 한때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니 역시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세상은 밝음도 어둠도 없다고. 내가 밝은 눈으로 보면 세상은 밝고 내가 어두운 눈으로 보면 세상은 어둡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밝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려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자 정말로 제가 보는 세상은 밝아져 있었죠. 밝아진 저의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데 어쩌면 이것도 다 아버님의 깊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지없이 올해도 명절이 다가올 텐데 올해는 모처럼 송 크게 명절 음식을 만들까 봐요. 차례상에도 푸짐하게 올리고 또 좋은 사람들과도 나눠 먹으며 소소하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난 제가 소문난 땅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 겪었던 사연을 보내봅니다. 시작부터 쉽지만은 않은 결혼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친정은 무척이나 가난했고 시댁은 돈 아까운 줄 모를 만큼 떵떵거리면서 사는 땅부잣집이었거든요. 일찍이 세상을 떠난 시아버님께서 부동산에 아주 큰 안목이 있으셨던 덕분이라고 들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없는 형편에 꾸역꾸역 사들였던 땅들마다 신도시가 들어섰거나 재개발이 된 덕분에 큰 부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반면에 저희 친정은 시골 작은 농사꾼 집안이었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의 불화는 상견례 날부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최고급 중식당에 예약을 잡아놓으시고는 저와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짜장면과 짬뽕 딱 2가지만 주문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 당신과 제 남편 앞에는 온갖 호화로운 중국 음식들을 주르르 깔아놓으셨으면서요. 그러면서 친정아버지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틈을 타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없는 형편 감안해서 준비해봤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하기는? 너야 그렇다 쳐도 생전 구경도 못 해봤을 귀한 음식들 함부로 잡섰다가 노인네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다 내가 생각이 깊어 이런 배려를 한 거야. 노인네 아니고 제 아버지세요. 상견례 자리고요.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런 자리를 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크게 면박을 주고 유쾌한 너스레를 연신 떨어가며 모든 음식들을 다시 주문해 친정아버지와 함께 나누었기에 상견례를 버텨낼 수 있었어요. 아주 그나마 다행이었죠. 이렇게까지 해주는 남편이 세상 또 있을까 싶은 순간이었고요. 이처럼 시모의 큰 반대와 쉽지만은 않은 결혼 생활이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결혼을 감행했던 이유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저의 마음만큼은 가난하지 않았던 까닭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집안의 결합이기에 조건의 일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조건이 물질적인 부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제일 중요한 건 결혼 당사자의 마음 아닌가요? 제가 남편을 친정 아버지만큼이나 사랑하고 남편도 저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주었던 것과 같은 마음이요. 특히나 살림은 저와 남편이 차리는 것이지 저와 시어머니가 차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시댁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라고는 10원 한 장 의존할 마음조차 없었기에 가능한 생각이었지만요. 제 착각이었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돈 많고 돈에 눈까지 멀어버린 데다가 심성 고약한 시모들의 못된 행동들을 그대로 답습하셨어요. 당연히 이 결혼 반댈세 하는 행패였죠. 저와 결혼하면 남편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느니, 유산은커녕 시댁에서 돈 한 푼 나올 기대조차 하지 말라느니, 심지어 저에게 남편 키운 값을 내어놓고 시집을 오라느니 따위에 아주 흔한 꼬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말끝마다 이런 소리를 덧붙이셨어요. 이 결혼이 정 그렇게 하고 싶거들라 내 눈에 흙부터 뿌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해드리면 마음이 편해지시겠어요? 어머머 얘 좀 보게. 이래서 없이 산 것들이랑은 얘기부터 통하지를 않어. 어머님도 젊으셨을 적에 없이 사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 말씀해 주세요. 생각 같아서는 진짜로 눈에 황토 한 수저 넉넉히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꾹 참았어요. 저도 친정아빠가 곱게 키워주신 딸인데 못된 시어머니랑 똑같이 굴기에는 체면이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남편도 황토 한 수저 하는 저의 생각과 같은 마음이라고 해주었고 그만하면 잘 참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너댓 번씩 저희 부부의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럴수록 결혼을 향한 저희 부부의 간절함과 시어머니를 향한 남편의 실망만 커져갔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부부는 결혼 준비를 착착 진행했어요. 시댁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숙 한 분께서 시어머니가 저희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을 친척들께 돌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당숙께서는 고맙게도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내 시어머니 될 여자가 절대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괜찮겠니? 솔직히 그런 걱정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포기하기에는 저희 둘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여자 있는 티에 돈지랄이 여간하지가 않을 것인데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럼요. 돈을 무기로 쓰는 건 그 돈을 바라는 사람한테나 먹히는 거죠. 돈 보고 하는 결혼도 아니고 앞으로 시댁 재산에 눈독 들일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자네의 힘이 되어줌세. 우리 믿고 잘 살아보시게나.
듣자 하니 평소 시어머니께서는 시댁 친척분들께 외면을 당하고 있는 눈치셨어요. 당숙 어른의 말씀에서 시어머니의 있는 티와 돈질 아래 학을 떼고 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덕분에 시댁 친척분들께서는 저희 부부의 편이 되어주었고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친정아버지는 감동의 연속이었죠. 친정 측 하객들 앞에서 저희가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자부심을 갖게 될 만큼 시댁 친척 어른들께서 앉을 자리조차 부족할 정도로 결혼식장을 가득 채워주셨거든요. 친정 쪽 하객들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과 얼마나 예쁨 받으면서 하는 결혼이기에 문중 어르신들까지 총출동했냐면서 감탄에 감탄을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식에 어머니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저와 남편이 미리 준비를 해둔 이유도 컸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식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던 저희 부부는 간소화된 결혼식을 준비했고 주례사니 양가 부모 맞절 같은 형식적인 절차는 대폭 줄였거든요. 시어머니의 빈자리는 문중 최고 어르신인 종부 내외께서 최고의 격식과 예우를 갖추어 화촉을 밝혀주시는 것으로 대신했고요. 이만하면 아니지, 그야말로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한 결혼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결혼식에 만족했다고 해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이 영 미안한 눈치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내내 자꾸만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꼭 끌어안아 다독였고요. 사랑해줘서 고맙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의 와이프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 잘할게. 암튼 못 말려 진짜. 이러니 안 반하고 결혼 안 하고 배겨? 내 말이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지. 그래도 약속 하나만 해주라. 우리 엄마 같은 엄마는 되지 말아줘. 당연하지. 시어머니 같은 엄마는 되지 않을게.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무슨 짓을 하셔도 흔들리지 않겠다. 지금 사랑 변치 않겠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부가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소식을 접하기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으로 들이닥치더군요. 시어머니는 또 뻔한 얘기를 늘어놓으셨죠. 없는 집에서 없이 시집을 왔으면 몸으로 때워야 하니 시집살이라도 잘 해야 한다느니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시키는 일이나 고분고분하면서 살라느니 하는 그런 말들이었죠. 듣자 하니 당신 명의의 농지에 저를 처박아 놓고 밭일이나 시킬 심산이더군요. 아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그래서 그냥 쿨하게 거절했어요. 그래요. 원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드님께서 부인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라는 욕을 먹게 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썩을년? 가난뱅이인 줄만 알았더니 음흉하게까지 하는구나 아주. 저는 다만 돈이 없을 뿐이죠. 적어도 어머님처럼 마음이 가난하지는 않아요. 뭐야? 가시는 길 조심히 잘 살펴가세요. 비슷한 소동이 몇 차례 반복되었지만 저희 부부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혼자서 본인의 혈압만 스스로 올리고 돌아가실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잠잠해지셨어요. 잠잠해지신 것도 모자라 완전히 돌변하셨죠. 돈에 눈이 먼 몹쓸 시어머니의 모습은 간데없이 너무도 평온하고 저희 부부를 살갑게 대하는 천사표가 되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돌변한 행동에 자꾸만 불안해졌어요. 이대로 포기하실 만큼 만만한 시어머니가 아닐 테니까요.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혹시나 하면 역시나 라고 하던가요. 저희 부부는 시댁 당숭어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있던 토지를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은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당수거른의 말씀에 따르면 그 땅은 시어머니께서 일찍이 세상을 떠난 부동산 규제 시아버지를 따라한답시고 나섰다가 사버린 이상한 땅들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상한 땅이었냐면 연결되는 도로 같은 것도 하나 없는 엉뚱한 산골짜기인데다가 심지어 그린벨트로 묶여있기까지 한 땅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이상한 땅들을 전국 각지에서 사들였고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통에 시아버님이 남기신 그 많던 재산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이야기들을 종합한 저의 뇌리에 시어머니의 상황이 훤히 그려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엉뚱한 땅을 사느라 날려버린 돈 욕심에 미쳐버렸고 남편을 좋은 집안에 장가보내면서 그 손해를 메꾸어 보려고 하셨는데 덜컥 가난한 집안의 여식인 제가 시집을 와버렸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억울해서 저와 친정아버지께 돈 타령을 그렇게 해댔던 것이었고요. 기분이 더러웠죠. 무엇보다 헐값에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갈 똥땅을 심지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았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를 향한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 부부는 미처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급하게 친정아버지부터 찾아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아빠가 무슨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땅을? 그냥 늙음하게 자연을 벗삼아 여생이나 보내볼까 싶어서 그랬지. 거짓말. 돌아가는 상황 대충 다 알겠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아휴, 그럼 어쩌니? 아들 키움값 보상하지 않으면 너희 부부 이혼시키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행패해 협박을 그렇게 해대는데. 아빠도 참, 진짜. 아니 그렇다고 그걸 당해주는 사람이 어딨대요. 니들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차마 집안 어른 때문에 이혼까지는 안 되겠더라. 대출이든 뭐든 껴서 너희 부부 지켜줄 수 있으면 차라리 잘된 일이다 싶었지 뭐. 그게 부모 마음인 거야. 일단 알았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듬직한 딸이랑 사위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래? 빚은 우리가 어떻게든 갚아 나갈게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이 갖은 협박과 돈지랄에도 이혼을 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자 친정 아버지를 괴롭혔던 것이었어요. 아들 키움값은 받아야겠다는 이유로 그 똥땅을 비싼 값에 팔아버린 것이죠. 아빠는 딸 자식이 파경을 맞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끌어올 수 있는 빚이란 빚은 모조리 끌어다 쓰면서까지 똥땅을 살 수밖에 없었댔습니다. 걱정이 오죽 심했으면 그 사이 친정아버지께서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사채에 손을 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지경이었고요. 시어머니의 해괴한 행동에 분노한 저희 부부는 며칠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시댁 친척 어른들을 찾아뵈었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시어머니와의 의절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시댁 친척 어른들께서는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던 그때처럼 저희의 힘이 되어주셨어요. 거칠 것이 없어진 저희 부부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왕따라고 들어보셨어요? 당신 이제 왕따야. 모든 세상이 당신을 따돌리게 될 거야.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 웃기지 마. 당신 오늘부로 아들 없어졌어. 친척분들도 당신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하시던데? 오히려 속이 후련하시다고. 왜냐고? 당신이 온갖 돈지랄을 떨어준 덕분에 그분들 모두 우리 편이거든. 가진 것도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을 내가 무서워할 것 같든? 어디 못난 끼리끼리 지지고 볶아 보라지.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아봐.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돈 맛에 취해서 세상 혼자 외롭게 살아봐 어디. 후회하는 날 반드시 올 거니까. 시어머니와의 의절을 선언한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처분했고 친정아버지가 계시는 친정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처분한 돈으로는 친정아버지가 똥땅을 사느라 끌어와야만 했던 대출 원금의 일부를 갚았죠.
이후 저희 부부는 친정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시고 살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근차근 갚아가면서 말이죠. 마침 꿈도 하나 생겼습니다. 빚을 모두 다 갚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팔아버린 그 땅에 전원주택을 하나 짓고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아버지 세 식구 오손도손 살겠다는 꿈이었어요. 그렇게 6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필사적으로 절약하며 6년을 보낸 덕분에 친정아버지가 똥땅 사느라 생긴 빚들을 모조리 갚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마지막 대출 원금을 송금하면서 모든 빚을 청산하던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와 친정아버지에게 뜻밖의 희소식이 전해졌어요. 친정아버지의 똥땅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개발 확정 소식에 똥땅의 땅값은 수만 번 들이마셨다가 내식이 무섭게 뛰더라고요. 눈 한 번 깜빡이고 나면 또 뛰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버린 땅값만 친정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주었던 땅값의 수십 배에 이르렀어요. 돈방석을 코앞에 둔 저희 부부는 또 한 번 다짐했어요. 시어머니처럼 돈에 미친 사람은 되지 말자고요. 그러는 한편으로 금싸라기가 된 땅을 노리는 시어머니의 접근에 대비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오더군요. 그동안 엉뚱한 땅들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탕진하셨을지 그 사연들을 훤히 보여주는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으로요. 남남된 지가 벌써 몇 해인데 그렇게 염치가 없으신 건가요? 아님 정말 돈에 눈이 멀어 계신 건가요? 지난 일은 괜히 문제 삼지 말자꾸나. 작은 허물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딨다고. 작은 허물? 사돈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뜯어낸 행동이 작은 허물쯤이던가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자네도 이만 화 풀고 일단 지난 일들부터 정리하자꾸나. 내 사돈께 원금만큼은 그대로 돌려드릴게. 원금이요? 요즘 시세 모르시나? 원래 내 땅이야, 내 땅! 그럼 뭘 더 해줘야 되냐? 일단 생각해보고 통보해드리죠. 돌아가 계세요. 통보? 통보? 어머, 협상이라고 하자고 그럴 줄 아셨나 보다. 안녕히 가세요. 시어머니는 그날은 일단 돌아가셨지만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전화에 문자에 저희 부부를 들들 볶아댔어요. 물론 금싸라기가 된 그 땅을 친정아버지께 팔았던 당시의 금액만큼으로 다시 매입하겠다는 뜻은 굽히지 않으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작은 동정마저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땅을 팔 듯 말 듯 애간장만 아주 잔뜩 놓여놓고는 건설회사에 팔아버렸어요. 오른 시세 그대로 받았고 세금 한 푼 속이지 않고 모두 정직하게 내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또 저희 부부를 찾아와 갖은 원망에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며 대성통곡을 해댔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상견례 그날처럼 최고급 중식당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또 상견례 그날처럼 짜장 한 그릇, 짬뽕 한 그릇으로 대접했고요. 기억하시죠? 상견례. 너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거라도 잡수고 가시던가요. 이걸로 그쪽과 우리 사이에 빚은 없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홀이 떠나가라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이래서 없는 것들이랑은 얘기부터가 통하지를 않는 거야. 그쵸? 썩을 년? 그따구로 살아봐라 어디. 내 평생 저주할 거야. 참고로 탕수육은 일부러 안 시켰습니다. 앞으로 평생 구경도 못할 귀한 음식을 함부로 잡섰다가 노인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마침내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의 모든 악연을 철저하게 끊어내었어요. 금싸라기 땅을 매매해 얻은 금전으로는 평생 저를 위해 고생만 하면서 살아오신 친정아버지와 살기 위한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저는 눈물을 훔치고야 말았어요. 시골 농부인 줄로만 알았던 친정아버지의 취향이 글쎄 완전 대도시 취향이시더라고요. 특히나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호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당신 팔자에 너무 과한 사치 아니냐며 망설이셨지만 저희 부부는 이 정도 받고 이 정도 누리실 자격 충분히 되신다면서 친정아버지를 달래드렸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꿈에 그리던 대도시의 삶을 시작하시게 된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친정아버지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더 극진히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친정아버지를 모시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일을 하기보다는 가진 재산을 아껴가면서도 신중하게 불려나가는 삶을 택했어요. 여유로운 시간 동안을 서로 더 많이 사랑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시댁 친척 어르신들을 위해 집안의 대소사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드렸죠. 그렇게 평화롭기만 하던 어느 날, 시댁 당숙 어른으로부터 시어머니의 근황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편네 평생을 돈돈 하더니만은 결국 돈에 치여 시궁창에 빠졌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엄한 땅 사느라 또 그 땅 유지하느라 시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왕창 까먹고 있었던 건 알지? 그럼요. 시어머니 그 꼬장을 제가 다 겪었는데요. 끝끝내 그 욕심 못 버리고 재산 싹싹 긁어서 다 날려먹더니만은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 버렸다지 아마. 저희 부부는 당숙 어르신이 일러주신 주소를 찾아가 보았어요. 다 썩어가는 여인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시어머니는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는데요. 기초생활지원금으로 겨우겨우 연명만 하면서 썩어가는 여인숙 새빵살이하는 신세였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당연히 안쓰러웠죠. 그러나 이 돈에 눈먼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끝끝내 저희 부부의 마지막 관심마저도 스스로 걷어차버리더군요. 예, 니들 여윳돈 좀 있니? 있으면요. 내가 좋은 땅을 하나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주면 소개빚조로다가 집이나 하나 구해줘라.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 고생을 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셨네. 가자 여보. 그냥 가게? 소개비는? 하다못해 전셋집이라도 하나 줘. 엄마, 제발 철 좀 둡시다. 사람답게, 어른답게,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게 살자고요. 시어머니가 통곡을 하거나 말거나 돌아서는 저와 남편의 걸음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왜냐고요? 시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잘못 같은 건 뉘우치지 못할 사람이니까요. 남편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친정아버지도 잘 모시면서 올바르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